자, 20세기에 나타난 가장 무서운 정치체제, 바로 전체주의죠. 이건 대체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요, 아마 가장 대담하고 또 논란이 많은 답을 내놓은 사람이 바로 한나 아렌트일 겁니다. 그녀의 책 전체주의의 기원인데요. 오늘 저희는 이 엄청난 책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 날카로운 통찰력은 물론이고 왜 지금까지도 이렇게 뜨거운 비판을 받고 있는지 그 이유를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인용글을 보세요. 1951년에 책이 나온 이후로 정말 어마어마한 찬사와 동시에 혹독한 비판을 함께 받아왔다는 걸 알 수 있죠. 아니, 왜 그랬을까요? 이 책이 단순히 과거의 나치즘이나 스탈린주의를 분석하는 데서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정치적 극단주의나 대중선동의 뿌리가 대체 무엇인지 아주 깊고도 불편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아렌트가 내세운 핵심 이론이 뭔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녀가 쓴 자료에 어떤 문제가 제기되는지, 또 동화라는 개념을 어떻게 분석했는지, 그리고 가장 논쟁적인 부분이죠. 유대인 책임론에 대한 비판까지 차례대로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 논쟁이 오늘날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그 의미를 되새겨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입니다. 아렌트의 정말 획기적인 이론이죠. 그녀는 나치즘이나 스탈린주의를 그저 과거에 있던 독재의 좀 더 심한 버전, 이렇게 보지 않았어요. 아렌트가 보기에 전체주의는요, 인류 역사상 완전히 새로운, 그야말로 전례가 없던 통치 형태였던 겁니다. 아렌트에게 전체주의는 그냥 좀 폭력적인 정권, 이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뭐랄까, 현실 가치를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이데올로기 기계 같은 거였죠. 모든 사람을 하나하나 원자처럼 쪼개서 고립시키고 개성이나 자발성 같은 인간적인 것들을 완전히 말살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인협의 부속품으로만 만들어버리는 것. 이게 바로 전체주의의 끔찍한 본질이라고 본 거죠. 아렌트는 이 전체주의가 세계의 거대한 기둥 위에 서 있다고 봤습니다. 그중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반유대주의였어요. 그녀는 이걸 그냥 오래된 미신이나 편견 정도로 보지 않고 사회를 쪼개고 우리 편과 적을 나누는 새로운 정치 도구로 파악했습니다. 여기에다가 기존의 법과 질서를 무너뜨린 제국주의, 그리고 수많은 난민, 즉 무국적자를 만들어낸 민족국가의 붕괴,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서 전체주의를 위한 말 그대로 퍼펙트 스톰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강력한 이론이라면 그 토대도 아주 튼튼해야겠죠? 지금부터는 아렌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 자료와 증거들에 대해서 한번 날카롭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과연 그 토대는 정말 단단했을까요? 바로 여기서 학자 피터 슈타우덴마이어가 지적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드러납니다. 아렌트가 반유대주의 자료를 다루는 방식인데요. 보통 역사학자들은 이런 선동 문건들을 가해자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했구나 하는 증거로 쓰거든요. 마치 범죄 심리를 연구하려고 범죄자의 일기장을 보는 것처럼요. 근데 아렌트는 그들의 주장을 마치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인용해서 자기의 역사 해석을 뒷받침하는 데 썼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접근 방식이죠. 이 슬라이드가 그 문제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아렌트는요, 나치 역사가였던 발터 프랑크라는 사람을 두고 유익하게 참고할 만한 학자라고 꽤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하지만 실제 역사학계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완전히 딴판입니다. 그는 그냥 인종생물학이나 외치던 극단적인 나치 선동가였다는 거죠. 이 두 평가 사이의 차이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하이니 파울루스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아렌트는 그를 유대인 해방을 지지한 인물처럼 묘사했지만 역사적 진실은 그 정반대였어요. 그는 당시에 유대인의 시민권을 가장 격렬하게 반대했던 인물 중 하나였거든요. 이건 그냥 작은 실수가 아니라 자기 논리를 세우기 위해서 역사적 인물을 180도 다르게 해석한 사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렌트 분석의 또 다른 문제점은 동화라는 개념을 다루는 방식에서 나타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유럽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려고 했던 그 노력을 그녀는 과연 어떻게 봤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깊은 오해와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아렌트는 유대인의 동화라는 걸 굉장히 비관적으로 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인용문처럼요. 그녀는 동화라는 게 결국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심지어는 자기를 억압하는 그 사회의 편견까지도 내면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런 시각은 그녀의 역사서술 방식 전체에 짙게 깔려있고 결국 유대인들의 주체적인 노력을 깎아내리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렌트가 결정적인 걸 놓친 것 같습니다.
동화라는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비유대인 사회와 유대인 공동체가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사실 말이죠. 한쪽에서는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이 완전히 사라지길 원했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를 지키면서 동등한 시민으로 통합되길 바랐던 겁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잖아요. 이런 오해는 결국 역사적 사실과도 어긋나는 결론을 낳게 됩니다. 아렌트는 동화된 유대인 대부분이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주장했지만 수많은 역사 연구 결과를 보면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압도적인 다수의 동화된 유대인들은 개종을 거부하고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게 정설이죠. 자, 이제 아렌트 분석에서 가장 논란이 많고 어쩌면 가장 마음 아픈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반유대주의의 책임 문제, 특히 유대인 공동체의 역할에 대한 그녀의 주장입니다. 아렌트는 유대인이 그냥 아무 잘못도 없이 희생양이 되었다는 이른바 희생양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유대인을 역사의 주체적인 행위자가 아니라 그냥 수동적인 피해자로만 만드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녀는 근대 반유대주의의 진짜 원인을 유대 역사의 특정 측면과 유대인의 특수한 사회적 기능 안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훨씬 더 위험한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 슬라이드에 나열된 주장들을 한번 보세요. 정치를 회피했다, 부유층이 스스로 격리했다, 금융 기생충이었다. 아렌트는 유대 사회에 대해 굉장히 날카로운 비판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이 비판들이 놀라울 정도로 반유대주의자들이 수백 년 동안 퍼뜨려온 그 고정관념들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겁니다. 비평가들은 바로 이 부분이 아렌트가 비판 없이 반유대주의적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 증거라고 지적하고 있죠. 아렌트는요, 사교 클럽에서 유대인을 받아주지 않는 것 같은 사회적 차별과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정치적 반유대주의 사이에 아주 날카로운 선을 그었습니다. 그녀는 전자는 별로 해롭지 않다고 봤어요. 하지만 비평가들은 이 구분이 너무 인위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합니다. 사실 사회적인 멸시와 차별이 쌓이고 쌓여서 정치적인 증오의 토양이 되는 거잖아요. 그녀가 그 위험한 연결고리를 간과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아렌트의 위대한 이론과 글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결함 많은 거인의 유산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논쟁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서 한번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비판이 아렌트의 모든 것을 부정하거나 버리자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녀의 저작을 이렇게 비판적으로 읽는 것이야말로 끊임없이 생각하고 질문하라고 강조했던 아렌트 자신의 정신에 더 맞는 태도가 아닐까요? 슈타우덴마이어 같은 비평가들조차 아렌트의 중요한 공헌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녀는 반유대주의를 그냥 희생양 찾기 게임으로 축소하지 않고 제국주의나 식민주의 같은 더 큰 역사적 흐름과 연결시켜 생각했죠. 그리고 당시에는 거의 아무도 말하지 않던 좌파 진영의 반유대주의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한 선구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도 자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큰 울림을 줍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질문과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위대한 사상가의 탁월함과 그의 결함을 어떻게 함께 바라볼 수 있을까? 그들의 빛나는 통찰력과 동시에 그들이 보지 못했던 어두운 맹점까지 모두 끌어안고 더 깊은 이해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한나 아렌트의 전체주의의 기원을 오늘 다시 읽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겁니다.